전 세계 비즈니스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의 맥킨지가 아시아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죠.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을 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 톱으로 다뤘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세계 1위 컨설팅 회사가 왜 갑자기 한국에 올인하는 걸까요? 그것도 연간 1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들고 말이죠. 사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맥킨지 내부에선 한국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다. 성장 한계가 명확하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애매한 위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마이클 해리슨, 맥킨지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던 시니어 파트너였죠. 그는 단 2달 만에 한국에 대한 맥킨지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엔 한국을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그는 180도 달라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변화의 과정,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맥킨지 뉴욕 오피스에서 시니어 파트너로 일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글로벌 전략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들의 CEO들에게 미래 전략을 조언하는 게 제 일이에요. 2024년 10월, 그날도 평소처럼 맨해튼 오피스 48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들어왔죠. 가을 단풍이 절정이었어요. 하지만 감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리처드 브라운 회장이 갑작스럽게 소집한 긴급 회의였거든요. 평소엔 화상으로 참여하는 회장이 직접 뉴욕까지 날아왔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죠. 회의실엔 저와 제임스 윌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저와 동기로 입사했지만 늘 경쟁 관계였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죠. 그는 중국이 미래라고 믿었고 저는 솔직히 아시아 전체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2사람 중 1명만 아시아 전략 총괄이 될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상 차기 CEO 후보를 의미했거든요. 제임스의 눈빛이 번뜩였죠. 조건이 있습니다. 각자 아시아의 한 국가를 선택해서 진출 전략을 수립하세요. 2달 후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더 나은 전략을 제시한 사람이 승진합니다. 제임스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저는 중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미 상하이 오피스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텐센트와 알리바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죠. 마이클, 자네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인도는 너무 리스크가 컸어요. 동남아시아는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었죠.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제임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죠. 한국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시장을 선택하시다니 용감하시네요. 무시하는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죠.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죠. 제임스가 반박했어요. 그 기업들도 이미 성장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이고요. 게다가 북한 리스크까지 있잖아요. 회장이 손을 들어 논쟁을 중단시켰습니다. 2달 후의 결과로 말하세요. 실패한 사람은 맥킨지를 떠나야 할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제임스가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어요. 행운을 빕니다. 필요할 테니까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5년 전 일본 프로젝트가 실패한 후로 아시아 시장을 의도적으로 피해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죠. 한국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GDP 규모 세계 12위, 1인당 GDP 3만 달러. 숫자는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해 보이진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긴장되었죠. 2달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습니다. 공항은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죠.
작은 나라의 깨끗한 공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맥킨지 서울 오피스에서 김서연이라는 주니어 컨설턴트가 마중 나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마이클 파트너님, 환영합니다. 한국 방문은 처음이신가요? 그녀의 열정적인 태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죠. 네,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네요. 2주 안에 기본 분석을 끝낼 계획입니다.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았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실 수도.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복잡할 게 뭐가 있죠? 재벌 중심 경제, 수출 의존도 높고, 내수 시장 작고. 전형적인 아시아 소국 아닙니까?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이라는 지역이었죠. 건물은 많았지만 뉴욕이나 도쿄에 비하면 스케일이 작았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맥킨지 서울 오피스로 향했습니다. 을지로에 위치한 그다지 크지 않은 사무실이었죠. 뉴욕 오피스의 10분의 1 규모였습니다. 회의실에 현지팀이 모여 있었어요. 5명 정도였죠. 서연이 소개했습니다. 저희 한국팀입니다. 모두 한국 시장 전문가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진행하죠. 한국의 글로벌 기업 리스트와 매출 데이터, 성장률, 시장 점유율 자료를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파트너님, 한국 기업들을 이해하려면 단순 숫자 이상을 봐야 합니다. 문화적 맥락이나 역사적 배경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숫자가 전부입니다. 감정이나 문화는 비즈니스와 무관해요.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파트너님, 내일 삼성전자 미팅이 있습니다. 박지훈 상무님을 만나실 예정이에요. 삼성이요? 좋아요. 어차피 한국은 삼성공화국이라던데 삼성만 이해하면 되겠군요. 서연이 또 그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밤에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은 많았지만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2달이면 충분해. 어차피 작은 시장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상무가 직접 로비까지 마중 나왔어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죠. 환영 인사를 나누고 최고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준비한 질문들을 꺼냈습니다. 글로벌 확장 전략 검토를 위해 삼성의 현재 위치와 향후 계획을 파악하려 했죠. 그런데 박 상무가 보여준 자료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파란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삼성전자의 글로벌 생산 기지였습니다. 16개국 37개 공장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이어서 나타난 숫자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43%, 스마트폰 22%, TV 31%. 모두 세계 1위였죠. 제가 준비한 자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데이터는 3년 전 것이었던 겁니다. 연평균 20%의 성장률이라니 믿기 어려웠어요.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삼성이 시장을 선점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부문은 더욱 극적이었죠.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생산하는 AI 칩도 삼성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성이 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상무가 공개한 극비 자료가 결정타였습니다. 2나노 공정 양산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이었죠.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데 TSMC보다 6개월 앞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 세계 반도체 업계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삼성을 단순한 제조업체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 AI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기업의 실체를 완전히 오판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박상무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다르며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인다는 설명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준비한 분석 프레임워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맥킨지식 분석 모델로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표정만 보고도 충격받은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 데이터가 전부 틀렸다는 걸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는데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뉴욕에서 워싱턴까지도 이런 열차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이 나라의 인프라가 예상보다 훨씬 발전했다는 걸 느꼈어요.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컨테이너 야드, 하늘을 찌르는 크레인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화물선들. 로테르담이나 LA항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어요. 최민수 팀장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바다 냄새가 밴 작업복을 입은 현장 전문가였죠. 그가 먼저 관제센터로 안내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 실시간 물류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선박 한 척당 평균 하역 시간이 12시간이라는 설명에 놀랐습니다. 싱가포르는 18시간, 상하이는 24시간이 걸린다는데 부산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거였죠. 자동화율 80%, AI 예측 시스템, 그리고 숙련된 항만 노동자들의 조합이 이런 속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적 시스템이었어요. 전 세계 화물의 30%가 부산을 거쳐 간다는 겁니다. 최 팀장이 보여준 데이터가 더 놀라웠습니다. 부산에서 도쿄까지 이틀, 상하이까지 하루, 싱가포르까지 닷새. 동북아시아 물류의 최적 지점이었죠. 지리적 이점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부산항 신항 자동화 터미널이었습니다. 무인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자율주행 트럭이 화물을 운반하고 있었죠. 사람은 관제실에서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물류 혁신의 최전선에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단순히 지리적 이점만 가진 게 아니라 그걸 극대화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구축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한 작은 나라의 작은 항구가 아니었죠. 부산항을 둘러보고 나서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정부의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을 브리핑 받았어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부산의 야경을 봤습니다. 광안대교의 조명이 바다에 반사되고 해운대 고층 빌딩들이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이 도시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글로벌 물류와 금융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제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지만 강했고 조용하지만 빨랐으며 겸손하지만 야심적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날 밤 뉴욕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임스였어요.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죠.
중국 프로젝트 순항 중 한국은 어떤가? 메일을 열어보니 그가 확보한 중국 기업들과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바이두, 텐센트, BYD 등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었죠. 계약 규모만 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제임스의 조롱 섞인 문장들이 이어졌어요. 아시아에서 또 실패할 건가? 5년 전 도쿄에서처럼? 그때 내가 놓친 소프트뱅크 딜을 내가 성사시켰던 것 기억하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5년 전 일본 프로젝트의 악몽이 되살아났죠. 당시 저는 일본 시장을 과소평가했다가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을 망쳐서 맥킨지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었어요. 그 이후로 아시아 시장을 의도적으로 피해왔습니다. 트라우마였죠. 서구적 사고방식으로는 아시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아시아에서, 그것도 더 작은 나라에서 도전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호텔방을 서성이며 딸 소피아와의 화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뉴욕은 오후 1시였죠. 다행히 소피아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가 왜 맨날 일만 하냐는 소피아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잃고 한 달에 2번만 만날 수 있게 된 이후 일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또다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한국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죠. 삼성의 반도체 기술, 부산항의 물류 시스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조각들은 많았지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득 서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숫자 이상을 봐야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맥킨지식 프레임워크에 갇혀 있었습니다. ROI, EBITDA, 마켓 셰어. 이런 지표들로만 세상을 봤어요. 새벽 4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불빛들이 꺼지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죠. 24시간 돌아가는 도시. 그 역동성이 숫자로는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맥킨지 서울 오피스로 출근했어요. 서연과 팀원들이 준비한 추가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략,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기술,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네이버와 카카오의 디지털 플랫폼. 한국 기업들의 미래 전략이 담긴 자료들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제임스의 중국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아 보였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시간은 흐르는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이정호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 벤처캐피털의 대표였죠. 서연이 특별히 주선한 미팅이었어요. 강남의 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만났는데 젊은 창업자들로 가득한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이정호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를 설명했어요. 과거엔 대기업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였죠. 유니콘 기업이 18개나 있고 그중 절반이 최근 3년 내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스타트업들의 성장 속도였어요. 창업에서 유니콘까지 평균 6년. 실리콘밸리는 8년이 걸린다는데 한국이 더 빨랐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는 빨리빨리 문화라고 답했죠. 한국 특유의 속도 문화가 스타트업 성장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빠른 실행, 빠른 피드백. 실패하더라도 빨리 실패하고 빨리 다시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이어서 방문한 곳들이 더 놀라웠습니다. 토스, 당근마켓, 무신사, 컬리 같은 스타트업들이었죠. 각각 핀테크, 중고거래, 패션 커머스, 신선식품 배송 분야의 강자들이었습니다. 토스의 경우 한국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는 금융 플랫폼이 됐어요. 출시 6년 만에요. 당근마켓은 월 활성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넘었고 무신사는 한국 패션 이커머스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죠.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의 해외 진출 전략이었습니다. 토스는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당근마켓은 영국과 캐나다로 확장 중이었어요. 한국에서 검증된 모델을 글로벌로 확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 서연과 팀이 합류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깜짝 일정이 있었어요. 성수동의 한 스타트업 네트워킹 파티였죠. 수백 명의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 청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글로벌 시장을 당연한 목표로 삼고 있었죠. 한국 시장은 테스트베드일 뿐, 진짜 목표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한 창업자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한국은 작아서 오히려 좋다고 했죠. 빨리 검증하고 빨리 개선해서 완성도를 높인 다음 글로벌로 나간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작은 시장 규모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압축된 환경에서 빠르게 혁신하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로 확장하는 전략. 이건 중국이나 인도처럼 큰 시장에선 불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김서연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도와줬어요. 한국 스타트업들의 재무 데이터를 정리하고 성장 곡선을 분석하고 글로벌 진출 성과를 측정했죠. 그녀의 열정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작업을 마치고 첫 번째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작은 거인의 역설이었습니다. 한국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3주차에 접어들며 한소희 PD를 만났습니다. CJ E&M의 콘텐츠 기획자였죠. 상암동 CJ 사옥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건물 자체가 거대한 미디어 스튜디오였어요. 한 PD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 순위에서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어요. 미국 다음으로 많았죠. 인구 5천만의 나라가 만든 콘텐츠를 전 세계 2억 명이 본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작품들이 글로벌 현상이 된 이유를 물었어요. 한 PD는 한국의 압축된 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겪으며 쌓인 다양한 감정들이 스토리에 녹아있다는 거였죠. 제작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은 디테일이 놀라웠어요. 작은 소품 하나까지 완벽하게 재현해 놓았죠. 스태프들은 밤샘 작업 중이었는데도 열정이 넘쳤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제작 속도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드라마가 1년에 한 시즌을 만드는 동안 한국은 2~3개 작품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촬영과 편집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스템이었죠. K-팝 연습생 시스템도 견학했습니다. 하이브, JYP, SM 등 대형 기획사들의 훈련 과정을 봤어요. 평균 5년 이상의 훈련 기간, 하루 15시간의 연습, 보컬, 댄스, 외국어, 매너까지 종합교육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BTS나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퀄리티.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처음부터 겨냥한 전략.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버전을 동시에 준비하는 건 기본이었죠.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같은 회사들을 방문했어요. 한국 게임의 글로벌 매출이 연간 100억 달러를 넘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압도적이었어요.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 같은 IP를 모바일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죠. 중국, 일본, 동남아는 물론 북미와 유럽까지 진출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도 봤습니다.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같은 서비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일본 만화 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 PD가 했던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감정의 수출국이 됐다고 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희망 같은 보편적 감정을 한국식으로 포장해서 세계에 판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이태원의 한 루프톱 바에서 팀원들과 회식을 했어요. 서울의 야경을 보며 한국 문화 산업의 미래를 토론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죠.
문화는 21세기의 석유라고요. 한국은 그 석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경제 지표만으론 한국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 못지않게 중요했죠.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4주차가 시작되던 월요일, 윤태영 전 대사를 만났습니다. 전직 외교관으로 한국의 균형 외교 전략을 설계한 인물이었죠. 여의도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조찬 미팅을 가졌어요. 윤 전 대사는 한국 외교의 특수성을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이면서 중국과도 최대 교역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일본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러시아와도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전략이었죠. 이게 가능한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생존의 지혜라고 답했어요. 1000년 넘게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한쪽에만 올인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균형을 잡는 게 생존 전략이었죠. 구체적인 사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동시에 추진한 것, 쿼드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한 것, 1대1로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한 것. 모두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지만 한국은 성공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양쪽 모두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토마스 첸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컨설턴트가 서울에 나타난 거예요. 제임스가 보낸 스파이였죠. 한국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토마스는 맥킨지 서울 오피스에 나타나 한국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특히 삼성의 이나노 공정 정보가 과장됐다고 주장했죠. 증거도 없는 억측이었지만 뉴욕 본사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토 겐지라는 일본 기업 대표가 한국 시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리포트를 맥킨지 도쿄 오피스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일 관계의 불안정성, 북한 리스크,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문제로 꼽았죠. 제임스의 이메일이 또 왔습니다. 중국 프로젝트가 7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됐다는 자랑과 함께 한국은 시간 낭비라는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리처드 회장도 중간 점검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압박감이 극에 달했어요. 남은 시간은 4주. 뭔가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함께 밤을 새웠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재검토했죠. 그때 서연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단독으로 보지 말고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보라는 거였어요. 한국이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자고 제안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멈추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70%가 중단됐어요. 한국의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 생산의 50%가 불가능했고 한국의 조선소가 멈추면 LNG 운반선의 80%를 만들 수 없었죠. 한국은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될 나라였습니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핵심 고리였던 거예요. 이걸 린치핀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작은 핀 하나가 빠지면 전체 구조가 무너지는 것처럼요. 5주차에 접어들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제임스가 보낸 중국 보고서가 리처드 회장에게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주요 테크 기업들과의 독점 계약, 향후 10년간 예상 수익 1000억 달러. 숫자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토마스 첸은 계속해서 한국 프로젝트를 방해했어요. 그가 뉴욕 본사에 제출한 리포트에는 한국 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열거되어 있었죠. 인구 감소,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중국 의존도 심화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수집한 데이터의 신뢰성이었어요. 토마스는 삼성의 이나노 공정 정보가 과장됐고 한국 스타트업들의 가치평가가 버블이라고 주장했죠. 구체적 증거는 없었지만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프로젝트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맥킨지 서울 오피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서울 오피스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졌죠. 몇몇 직원들은 이미 다른 오피스로의 이동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만이 끝까지 저를 도왔어요. 그녀는 밤낮 없이 데이터를 검증하고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새로운 미팅을 주선했죠. 하지만 저조차도 회의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선택일까? 제가 또 아시아에서 실패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반포대교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봤어요.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작아 보였습니다. 상하이의 푸동이나 도쿄의 신주쿠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어요. 딸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가 또 실패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답장은 오지 않았죠. 외로움과 좌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미니바에 위스키를 꺼냈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오르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38살에 이룬 게 뭐가 있나. 가족도 잃고 또다시 커리어도 잃게 생겼으니. 새벽 3시 노트북을 열어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포기를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제임스의 승리를 인정하고 맥킨지를 떠나겠다는 문장들을 써내려갔죠. 그때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새벽까지 작업하던 중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극비 자료를 입수했다는 거였어요. 미국 국방부와 한국의 방산 협력 관련 문서였죠. 문서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화, LI진엑스원 같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미국 로키드 마틴, 보잉과 독점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우주 산업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이 독자적 위성 발사 능력을 갖췄고 이제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스페이스X의 아시아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지우고 다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어요. 한국이 보여주지 않았던 숨겨진 경쟁력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우주, 바이오, 원자력.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래 산업의 핵심 영역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피곤했지만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서연과 함께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어요. 비공개 미팅이었지만 한국 방산 산업의 현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었어요. 폴란드만 해도 4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 무기를 선호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가성비와 빠른 납품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산보다 30%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동등했고 무엇보다 납기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들에게는 납기가 생명이었죠. 바이오 산업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위탁 생산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백신 생산 경험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원자력 산업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시작으로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형 원전 도입을 검토 중이었어요. 프랑스,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원전 수출국이 된 거였죠. 강미래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 통역사로 정부 고위층 회의를 자주 담당했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제안보동맹의 중심에 한국을 놓겠다는 전략이었죠. 특히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과 칩사 동맹을 구축했는데 그중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나라였거든요. 이정호 대표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K바이오, K배터리,
K우주 육성 계획이었어요.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해 미래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서연이 흥미로운 분석을 했어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세계 1위라는 거였습니다. 절대 금액은 중국이나 미국보다 작지만 1인당 R&D 투자액은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저녁에 박지훈 상무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맥킨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맥킨지가 한국을 아시아 전략의 중심에 놓는다면 삼성도 맥킨지를 독점 컨설팅 파트너로 지정하겠다는 거였죠.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삼성 하나만으로도 연간 수십억 달러의 컨설팅 수익이 보장되는 거였어요. 게다가 삼성이 움직이면 현대, SK, LG도 따라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밤늦게까지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숨겨진 용,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라고 썼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글로벌 산업의 핵심을 장악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서연과 팀원들이 밤을 새워 도왔어요.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임스의 중국 프로젝트와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찾은 거였어요. 새벽 5시 작업을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도시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역동적인 도시. 이제야 한국의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6주차가 시작되던 월요일,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일본의 사토 겐지였어요. 그는 소니의 전 부사장이자 현재 일본 최대 벤처캐피털의 대표였죠. 한국 시장을 비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온 이유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하러 온 거였습니다. 일본 혼자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죠.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사토가 보여준 자료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부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였죠. 도요타의 전기차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없이 만들 수 없었고 소니의 이미지 센서도 삼성의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고백이었어요. 2년 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거였죠. 한국은 빠르게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일본은 최대 고객을 잃을 뻔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한일 기업 연합을 제안했어요. 일본의 소재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면 중국은 물론 미국과도 경쟁할 수 있다는 비전이었죠. 이미 몇몇 일본 대기업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박지훈 상무가 극비리에 공개한 정보였어요. 삼성전자가 1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였죠. TSMC보다 2년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반도체 업계 지도가 완전히 바뀔 터였어요. 하지만 삼성은 전략적으로 발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였죠. 섣부른 기술 공개가 오히려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이런 전략적 사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숨겨둔 카드를 공개했어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사업이었죠. 이미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을 인수했고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에어택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LG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충전 속도는 5배 빨랐죠.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이었습니다. SK는 수소 경제에 올인하고 있었어요. 그린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밸류체인을 구축했죠. 특히 액화수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전략도 명확해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거였죠. 반도체, 배터리, 수소, 방산,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 2위 내지 3위를 유지하며 어느 진영도 한국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었어요. 윤태영 전 대사가 이를 허리 전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의 중심인 허리처럼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였죠.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국가가 되는 것. 그게 한국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작은 척하는 영리한 나라였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장악하는 조용한 강자였습니다. 7째 주 뉴욕으로 돌아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 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어요. 서연과 팀원들은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죠. 수십 개의 엑셀 파일과 수백 장의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린치핀이라는 거였죠. 작지만 빼면 안 되는 핵심 부품 같은 나라.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구체적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없는 AI는 불가능하고 한국 배터리 없는 전기차 혁명도 없으며 한국 조선소 없는 LNG 운송도 어렵다는 사실들이었죠. 숫자와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제임스의 중국 프로젝트와 차별화도 명확히 했어요. 중국은 거대하지만 리스크가 크고 한국은 작지만 안정적이라는 대비였죠. 특히 미중 갈등 시대에 한국의 균형자 역할이 맥킨지 같은 글로벌 기업에게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서연이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KALLIANC라는 개념이었죠.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동맹 구상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생산의 허브가 되고 각국이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모델이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KALLIANC가 실현되면 중국 의존도를 50% 줄이면서도 생산 효율은 30% 높일 수 있었어요. 맥킨지가 이 동맹의 설계자가 된다면 향후 10년간 수천억 달러의 컨설팅 기회가 생기는 거였죠. 박지훈 상무가 최종 지원 사격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맥킨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계약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 기간은 5년. 맥킨지 역사상 아시아 단일 기업과 맺은 최대 규모 계약이었죠. 현대차그룹과 SK그룹도 긍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LG와 한화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한국 재벌 전체가 맥킨지와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는 단순한 컨설팅 계약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이었죠.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맥킨지 서울 오피스를 방문했어요. 한국 정부의 글로벌 전략 수립에 맥킨지가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국가 차원의 컨설팅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가기 전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서울 전경을 마지막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보였어요.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역동적이며 겸손하지만 야심적인 도시였죠. 서연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녀가 없었다면 한국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죠. 서연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잠재력은 아직 10분의 1도 발휘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최종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어요. 하지만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됐죠. 한국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균형추다. 뉴욕 맨해튼 맥킨지 글로벌 본사 최상층 컨퍼런스룸. 이사회 프레젠테이션 당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화상으로 접속한 시니어 파트너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와 제임스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었어요. 제임스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빠른 성장, 정부의 전폭적 지원 등을 강조했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테크 자이언트들과의 계약서를 보여줬고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숫자는 압도적이었어요. 향후 5년간 예상 수익 300억 달러, 신규 일자리 창출 5,000개, 맥킨지 상하이 오피스를 아시아 최대 규모로 확장하는 계획까지. 이사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먼저 질문을 던졌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국유화한다면,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맥킨지의 핵심 가치라고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한국이 왜 최적의 대안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글로벌 공급망 지도였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연결된 산업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한국이 없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가 생산 중단. 배터리 한국이 없으면 전기차의 50%가 제작 불가. 조선 한국이 없으면 LNG선의 80%를 만들 수 없음.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다음은 KALLIANC의 구상이었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EU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블록.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었죠. 시뮬레이션 결과 이 동맹이 실현되면 참여 기업들의 수익률이 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어요. 삼성전자와의 독점 계약서를 공개한 거죠. 연간 10억 달러, 5년 계약. 현대차, SK, LG의 참여 의향서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지원 서한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였어요. 제임스가 반격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규모가 작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죠. 중국의 14억 인구와 한국의 5천만을 비교했고 GDP 규모도 중국이 한국의 10배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스위스를 예로 들었죠.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지만 세계 금융의 중심.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인구 500만이지만 아시아 비즈니스의 허브. 크기가 아니라 포지셔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들이 질문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답했어요. 70년간 위기 관리를 해온 경험, 그로 인해 축적된 리스크 관리 능력.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기 대응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죠. 두 번째 질문은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한국의 글로벌화 수준을 보여줬어요. 영어 구사자 비율, 해외 유학생 수, 글로벌 기업 진출 현황.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서구 친화적인 나라 중 하나라는 데이터였죠. 세 번째는 수익성이었습니다. 제임스의 중국 프로젝트 대비 수익이 적지 않냐는 지적이었어요. 저는 리스크 조정 수익률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중국의 높은 리스크를 감안하면 한국의 안정적 수익이 오히려 더 가치 있다는 논리였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사들이 3-3-5 모여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표정들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제임스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뿐이었죠. 리처드 회장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맥킨지의 미래를 어디에 걸겠느냐는 철학적 질문이었어요. 제임스는 성장과 규모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맥킨지를 세계 최대 컨설팅 회사로 만들 거라고 했죠. 저는 다르게 답했어요. 지속 가능성과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한 시장에 올인하는 건 위험하고 다양한 옵션을 확보하는 게 진정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죠. 한국은 그 균형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상으로 참여하던 도쿄 오피스의 야마다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일본 시장을 담당하는 시니어 파트너였죠.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마다 대표는 사토 겐지와의 미팅 내용을 공유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맥킨지가 그 중개자 역할을 한다면 일본 시장에서도 큰 기회가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죠. 일본 단독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국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오피스, 런던 오피스, 프랑크푸르트 오피스가 차례로 발언했어요. 모두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오피스들은 한국의 그린 에너지 기술과 배터리 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 일변도였던 논의가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리스크 분산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최근 중국의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은 서구 기업들의 사례도 거론됐습니다. 제임스가 다급해졌어요.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스크위원회 의장이 중국 집중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판세가 기울었죠. 리처드 회장이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두 전략 모두 가치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맥킨지에게 더 적합한 선택이 무엇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전자투표가 시작됐어요. 글로벌 파트너 50명이 각자의 선택을 입력했습니다. 몇 분간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제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커리어뿐 아니라 맥킨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터였어요.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략 28표, 중국 전략 22표. 6표 차이로 한국 전략이 선택됐어요. 제임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일어섰어요. 결정을 존중하며 마이클 해리슨을 아시아 태평양 전략 총괄로 임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제임스에게도 중국 담당 파트너로서 계속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죠. 경쟁이 아닌 협력의 메시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임스가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하며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카드를 제대로 읽었다고 자신이 중국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함께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승진이 확정된 다음 날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맥킨지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에 대한 전 세계 비즈니스계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던 거죠. 저는 한국을 아시아 전략의 린치핀으로 설정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작은 시장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 시대에 유일하게 양쪽과 비즈니스가 가능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예상을 초월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 톱으로 다뤘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특별 분석 기사를 실었으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특집호를 발행했죠.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 증시는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아시아 태평양 전략 총괄이라는 새로운 직함으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 1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마중을 나온 거였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보여주는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작지만 강하고 빠르지만 신중하며 기술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했죠. 특히 한국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MF 위기, 금융위기, 팬데믹을 거치며 오히려 더 강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맥킨지와 한국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만드는 국가 프로젝트에 맥킨지가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프로젝트명은 코리아 커넥트였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을 세계 5개 핵심 기술 분야에서 1위 또는 2위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저녁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맥킨지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어요. 미국, 일본, 유럽의 핵심 기업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였죠. 삼성이 기술을 제공하고 맥킨지가 전략을 수립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면서도 서방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핵심이었어요. 이어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더욱 야심찬 비전을 공유했어요.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전기차, 수소차, UAM, 로보틱스까지 미래 이동수단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2026년 서울에서 열릴 모빌리티 올림픽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 기업들이 참가하는 미래 모빌리티 경진대회였죠.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수소 경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을 수소 경제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만들겠다는 포부였어요. 그린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밸류체인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이미 호주의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중이었고 생산된 그린 수소를 액화하여 한국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LG그룹은 전고체 배터리에 올인하고 있었어요. 박진수 부회장이 보여준 시제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배, 충전 속도는 10배 빨랐죠. 5분 충전으로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였습니다.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테슬라, BMW, 벤츠가 이미 선주문을 했다고 밝혔어요. 일주일간의 미팅을 마치고 정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재벌들이 보유한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실행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단지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었죠. 맥킨지가 이들을 연결하고 글로벌 무대에 제대로 포지셔닝한다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KALLIANC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전 세계 주요 기업 CEO 200여 명이 참석했어요. 한국, 미국, 일본, EU의 주요 기업 150개가 창립 멤버로 참여했죠. 첫해 투자 규모만 1조 5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경제 동맹이었어요. 동맹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술을 주도하고 ASML이 장비를 제공하며 인텔과 AMD가 설계에 참여하는 구조였죠. 목표는 0.5나노 공정 개발이었습니다. 물리적 한계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성공한다면 현재 반도체보다 1000배 빠른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중심이 되고 도요타와 BMW, 폭스바겐이 참여했습니다.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100기가와트시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이는 전 세계 전기차 1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 수소 경제 구축이었습니다. SK가 주도하고 쉘, BP, 토탈에너지가 합류했어요. 호주,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생산한 그린 수소를 한국에서 액화하여 전 세계로 공급하는 네트워크였죠. 2030년까지 연간 1000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는 목표였습니다. 네 번째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개발이었어요. 현대차가 주축이 되고 보잉, 에어버스, 우버가 참여했습니다. 2026년 서울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죠.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10분, 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도착하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문화산업에서도 대규모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CJ E&M이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와 글로벌 콘텐츠 제작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제작 노하우와 창의성, 서구의 자본과 배급망을 결합하는 윈윈 전략이었죠. 연간 500편의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로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방산 분야도 주목할 만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록히드 마틴과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이 목표였죠. 한국의 빠른 개발 속도와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 필리핀이 구매 의향서를 제출했어요. 스타트업 생태계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KALLIANC가 조성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 덕분이었죠. 한국 유니콘 기업이 50개를 돌파했고 그중 10개가 데카콘으로 성장했습니다. 토스는 동남아시아 최대 핀테크 기업이 됐고 당근마켓은 유럽 시장을 장악했어요. 쿠팡은 일본 이커머스 1위가 됐죠. 교육혁명도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AI 튜터링 시스템이 전 세계 표준이 됐어요. 개인 맞춤형 학습, 실시간 피드백, 게이미피케이션을 결합한 혁신적 교육 모델이었죠. 하버드, MIT, 스탠퍼드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고 유네스코가 개발도상국 교육 모델로 채택했습니다. 의료 분야의 성과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WHO의 표준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원격 진료, AI 진단, 로봇 수술, 정밀 의료를 통합한 시스템이었죠. 특히 전 국민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였습니다.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진정한 예방의학의 시대를 연 거였어요. 금융 혁신도 계속됐습니다. 부산이 아시아 제3의 금융 허브로 공식 인정받았어요. 특히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했죠. 한국 원화가 아시아 지역 결제 통화로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원앤달러 체제에 원화가 추가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서울에 정착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며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뛰었죠. 서울이 제 제2의 고향이 된 거였습니다. 맥킨지 아시아 태평양 의장으로 승진하면서 서울 오피스에 상주하게 됐어요. KALLIANC의 첫 해 성과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총 매출 2조 달러를 돌파했고 참여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45%에 달했어요. 신규 일자리 150만 개가 창출됐고 관련 특허 출원이 10,000건을 넘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1나노 공정 양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1년이나 빨랐죠.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TSMC도 인텔도 최소 2년은 뒤처진 기술이었거든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이 앞다퉈 주문을 넣었고 삼성은 평택에 3개의 새로운 팹을 추가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UAM이 드디어 시험 비행에 성공했어요. 서울시청에서 인천공항까지 18분. 도로로는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였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 추진 항공기로 소음도 헬리콥터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첫날에만 20만 대가 팔렸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고체 배터리가 테슬라 모델 S에 처음 탑재됐습니다. 충전 시간 5분, 주행거리 1200km, 수명 100만 km.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 구광모 회장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도 줄을 섰어요. 한국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정책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 AI 리터러시 교육, 전국 만물 인터넷 구축, 메타버스 행정 서비스 도입. 세계 최초로 완전한 디지털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었죠. 맥킨지가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기술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문화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류 수출액이 반도체를 넘어서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이 됐습니다. BTS의 후배 그룹 세 팀이 동시에 빌보드 차트 톱10에 올랐고 한국 드라마 10편이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률 톱10을 차지했어요. 한국어 학습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을 돌파했고
세종학당이 100개국에 설립됐습니다. 방산 수출도 기록을 경신했어요. 한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9 자주포는 나토 표준 장비가 됐고 K2 전차는 동유럽의 주력 전차가 됐죠. 특히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와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폴란드가 추가로 5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주문했어요. 부산항이 세계 1위 컨테이너 항구가 됐습니다. 자동화율 98%, 평균 하역시간 8시간. 상하이와 싱가포르를 제치고 달성한 쾌거였죠. 부산신항에 건설된 하이퍼루프 물류 시스템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진공 튜브를 통해 시속 500km로 이동하는 혁신적 시스템이었어요. 원자력 수출도 순조로웠습니다. 체코, 폴란드에 이어 영국도 한국형 원전을 선택했어요. 프랑스 EDF와 합작으로 차세대 SMR 개발에도 착수했죠. 특히 AI로 제어되는 완전 자동화 원전이 주목받았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은 혁신적 설계였어요. 우주산업도 도약했습니다. 누리호 개량형이 상업 발사에 성공했고 한국형 우주정거장 건설이 시작됐어요. 스페이스X와 경쟁할 수 있는 재사용 로켓도 개발 중이었죠. 2030년까지 달 기지를 건설한다는 K-스페이스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딸 소피아를 서울로 초대했어요. 여름방학 2달을 함께 보내기로 한 거죠. 인천공항에서 소피아를 만났을 때 1년 만에 훌쩍 자란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딸은 완전한 티네이저가 되어 있었어요. 소피아는 서울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첫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는데 미래 도시에 온 것 같다고 감탄했어요. LED 장미 정원에서 사진을 수백 장 찍었고 한강 드론 라이트 쇼를 보며 환호했죠.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다녀왔어요. 한복을 입고 경회로를 거니는 딸의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대추차를 마시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피아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는지 신기해했죠. K-팝 체험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이브 본사를 방문해 BTS 연습실을 구경했어요. 소피아는 완전히 팬이 됐죠. 한국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를 보고 감동했고 자기도 한국어를 배워서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태원에서 열린 K-팝 댄스 클래스에 참여했는데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요. 제주도 여행은 특별했습니다. 한라산 정상까지 함께 올랐어요. 10시간의 등산이었지만 소피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정상에서 본 풍경에 감동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끈기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산을 오르내리며 살았으니까요.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도 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상까지 올랐어요.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순간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혼 후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함께 있네요. 앞으로는 자주 만나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부산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감천문화마을을 구경했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회를 먹으며 소피아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졌다고 고백했죠. 특히 떡볶이와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먹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소피아를 데리러 서울에 왔습니다. 전처와 5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남산타워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과거를 돌아봤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했습니다. 일에만 매달렸던 저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던 엘리자베스.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았지만 소피아라는 선물을 얻었으니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엘리자베스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소피아가 한국 국제학교에 다니는 건 어떻겠냐고요. 딸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고 저도 서울에 상주하니 1년의 절반은 한국에서 지내는 것도 좋겠다고 했죠. 소피아는 환호했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도 발전했어요. 이제 그녀는 맥킨지 서울 오피스의 최연소 파트너가 됐습니다. KALLIANC 프로젝트를 실무적으로 이끌며 놀라운 성과를 냈죠. 우리는 완벽한 업무 파트너였고 서로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가끔 한강을 걸으며 한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이 제겐 가장 소중했어요. 어머니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칠순을 맞은 어머니는 한국의 효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문화,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 미국이 잃어버린 가치가 한국엔 살아있다고 감탄했죠. 데이비드도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절친이었던 그는 이제 골드만삭스 아시아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태원에서 맥주를 마시며 옛날을 추억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게 신의 한 수였어. 이제 모든 글로벌 금융이 서울을 주목하고 있다고. 2년차가 되던 해 맥킨지 서울 오피스는 아시아 본부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도쿄를 넘어선 역사적 순간이었죠. 직원 수는 1,500명을 돌파했고 연간 매출은 20억 달러에 달했어요. 서울 오피스가 뉴욕, 런던에 이어 맥킨지 글로벌 3대 거점이 된 겁니다. UN 글로벌 전략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됐어요. 장소는 뉴욕 UN 본부였고 주제는 작은 거인의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 정부 수반과 기업 CEO 1,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죠. 저는 한국 모델이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명확했어요. 첫째, 크기가 아니라 포지셔닝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 둘째,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위기는 혁신의 어머니다. 넷째, 문화는 21세기 최강의 소프트 파워다. 다섯째, 균형이 최고의 전략이다. 특히 한국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을 거치며 매번 더 강해진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한국인들에게 각인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한국은 지칠 가입을 공식화했어요. 지팔이 된 거죠. 경제 규모로는 이미 충분했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했으며 무엇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G8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됐어요. 노벨상 수상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인 과학자 셋이 동시에 수상했어요. 물리학상은 상온 초전도체 개발, 화학상은 전고체 배터리 원천 기술, 의학상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이었죠. 한국의 기초과학이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증시가 아시아 넘버원이 됐어요.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시가총액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이 각 분야 세계 1위였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시아 최대 플랫폼 기업이 됐죠. 한국의 1인당 GDP가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일본을 추월한 지 2년 만에 독일도 넘어선 거였어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행복지수도 세계 10위 안에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서울이 세계 3대 스타트업 허브가 됐어요. 실리콘밸리,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유니콘 기업 100개, 데카콘 20개를 보유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모빌리티, 핀테크 분야에서 독보적이었어요. 한국어가 UN 공용어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7번째 공용어가 된 거죠.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5억 명을 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600년 만의 쾌거였습니다. 맥킨지 회장 선거가 다가왔어요. 저는 최종 후보 3인에 올랐습니다. 42세의 최연소 회장 후보가 된 거였죠. 경쟁자는 런던 오피스 대표와 뉴욕 오피스 대표였어요. 하지만 KALLIANC의 성공과 아시아 시장 개척 실적으로 저의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선거 유세를 위해 전 세계를 돌았어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뭄바이, 싱가포르,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뉴욕. 모든 곳에서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의 성공 스토리가 많은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맥킨지 글로벌 회장에 취임했어요. 만장일치 당선이었죠. 43세 맥킨지 100년 역사상 최연소 회장이었습니다. 취임식은 서울에서 열렸어요. 맥킨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밖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이었죠. 취임사에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맥킨지의 제2본사를 서울에 설립하겠다고요. 동서양을 잇는 가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허브, 21세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실험장이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전 세계 파트너들이 열렬한 박수로 지지를 표했습니다. KALLIANC는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어요. 참여 기업이 500개를 넘었고 연간 거래 규모는 5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이었죠. 중국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인도와 브라질도 가입을 신청했어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1인당 GDP 7만 달러, 세계 5위 경제. 대국 기술혁신지수 1위, 문화영향력지수 1위, 국가브랜드 가치 3위. 불과 5년 만에 이룬 기적이었어요. 한강의 기적에 이은 제2의 기적이라고 불렸죠. 소피아가 하버드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동아시아학과 비즈니스를 복수 전공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인생을 바꿨다고 했죠. 졸업 후엔 맥킨지 서울 오피스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처럼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엘리자베스는 재혼했어요. 상대는 한국계 미국인 의사였죠. 서울에서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소피아와 함께 참석했어요. 행복해 보이는 전철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한 공동 육아 파트너였고 좋은 친구가 됐어요. 서연은 맥킨지 서울 오피스 대표가 됐습니다. 35살 역대 최연소였죠. 그녀의 리더십 아래 서울 오피스는 2,000명 규모로 성장했고 아시아 전체 매출의 40%를 담당하게 됐어요.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유지했고 한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1년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한 거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노인 복지에 감탄했고 무엇보다 안전한 치안과 편리한 대중교통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7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UN 미래 포럼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주제는 균형의 미학 한국이 세계에 준 교훈이었어요. 저는 5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 작은 것이 아름답다. 둘째, 빠른 것과 좋은 것은 양립 가능하다. 셋째,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넷째, 문화가 경제를 이끈다. 다섯째, 균형이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다. 연설을 마치자 2,000명의 청중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한국 모델이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개막 공연으로 BTS가 등장했고 폐막 공연은 손흥민이 축구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스포츠가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광경이었어요. 마지막 밤,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5년 전 처음 왔을 때 작고 초라해 보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세계의 중심처럼 보였죠. 불빛 하나하나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을 말이죠.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게, 빠르지만 정확하게, 작지만 강하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 역설적 조화가 한국의 힘이었고 이제 제 삶의 철학이 됐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 그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저를 선택해 준 것이라고.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균형추, 미래의 나침반, 희망의 등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세계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